자, 508페이지 공문의 신분보장. 자, 신분보장에서는 이제 징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게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징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징계 형태가 거기 508페이지에 출제 포인트에 징계 제도의 유형 나온 거 있죠. 그다음 별표 하나 놓자. 별표 하나. 자, 그럼 이제 신분보장이 무엇인가? 그냥 뭐 더 보자. 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중대한 불이익 처벌을 당하지 않는 것을 신분보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불이익 처분을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징계가 있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년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하죠. 자, 이제 필요성이랑 문제점 그런 건 출제 안 나올 테고 바로 여러분 출제에서는 징계 제도를 묻는 게 출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80조에 보시면 징계 제도에 관한 유형이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도표가 징계 제도의 유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해서 6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제도가 아닌 것. 1번에 견책, 2번에 감봉, 3번에 정직, 4번에 직위 해제. 몇 번? 직위 해제는 안 들어가지. 거기 봐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아니야. 직위 해제는 유사징계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문제 같아도 출제에 나오면 절반 이상이 틀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구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라고 명시한 것은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법상 징계해가지고 견책과 감봉을 앞에서 묶어도 나머지 4개 묶고 그 앞에 2가지 견책, 감봉을 가벼울 경자 해가지고 경징계라 그래. 경징계. 경차할 때 경. 나머지 여러분들 정직에서부터 파면까지를 중형차할 때 무거울 중자 중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중징계. 자, 맨에 견책 자체는 이제 전과에 대해서, 전과는 이전의 과실이죠. 이전의 과실 가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게 견책이죠.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급이 지원됩니다. 6개월간 승급 지원. 자, 감봉은 1에서부터 3개월까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게 감봉이죠. 1년간 승급. 승급은 호봉의 상승을 얘기하잖아. 근데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야 되는데 견책은 1년 6개월 만에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얘기한 감봉은 2년 만에 호봉이 올라가는 걸 얘기해. 왜? 1년간 승급 금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직은 1에서 3개월까지 보수 전액을 감해요. 중징계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근데 별도의 보직이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정학 받아봤습니까? 정학? 정학을 받으면 학생 신분은 유지를 해야 안 해? 유지하죠. 그런데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나 보직이 없어요. 출근해서 일할 게 없다 이거. 총무과장 보직 내놓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자, 18개월간 승급금지입니다. 자,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급은 6급으로, 6급은 몇 급으로 여러분들? 7급으로 이런 식으로. 고위공무원단은 무조건 상급으로 임명합니다. 연구관, 여러분들 우리 지도관 배웠죠? 연구사, 지도사로 강등이 됩니다. 자, 강등 당연히 공무원 신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3개월간 동그라미.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해. 위에 정직은 1에서부터 3개월이고 이건 그냥 3개월입니다. 3개월.
정집하는 사람은 1개월만 보수 전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게야. 근데 지금 얘기한 강등은 3개월, 무조건 3개월.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또 무거운 중징계죠. 자, 해임과 파면은 완전히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해임과 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임은 여러분들 퇴직금액이 3년 내 다시 공무원 못해. 해임당하면 3년 내 공무원 될 수가 없다고. 자, 파면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직을 박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액의 거기 4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 나왔지. 5년 미만인 사람들은 4분의 1을 감하고 5년 이상인 사람은 2분의 1을 감해. 그리고 별도로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어. 그건 2분의 1을 또 감하고 5년 내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얘기해라. 그럼 당연히 파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가장 무거운 중징계는 뭐다? 파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유사징계 보자. 국가공무법상 징계제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걸 얘기해. 자,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보직을 빼앗고 일정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이 3개월이야. 요 3개월 안에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무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거 직위해제예요. 자천은 한직으로 발령내린 것을 자천. 권고사직은 형식은 자발성에 근거한 퇴직이나 실제는 강제퇴직, 그걸 권고사직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징계제도에 관한 형태들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내용 받고 뭐 징계기관, 중앙징계, 보통징계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징계는 그냥 거기 기억분의 2로 나온 거 봐. 거기 5급 이상 동그라미. 하단에 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담당하는 게 보통징계위원회다. 이렇게 좀 정리. 알았습니까? 그렇게만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정년 나온 거 보자. 정년 나온 거 보자. 자, 정년을 얘기할 때는 맨 위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됐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직위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년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그 정년에는 종류가 있어요. 3가지 형태가 쭉 나왔을 게야. 연령이 나왔고, 두 번째 근속이 나왔고, 세 번째 계급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자, 일반적인 것은 연령이죠. 만 몇 세야? 60세. 자, 그다음에 근속 정년을 얘기할 때는 조직에 들어간 후 일정 기간을 설정해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30년 설정했다. 30년 끝나면 옷을 벗는 제도예요. 현재 한국은 군인에 대해서 근속 정년이 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하사관 들어봤어요? 하사관? 그럼 여러분들 하사, 중사, 상사라고 들어봤어요? 직업 군인들 가운데 왜 단기 하사 말고 장기 하사 해가지고 하여간에 하사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이제 원사야. 특무상사라 그래, 여러분들. 군대 갔던 사람들 특무상사, 원사 들어봤냐? 그 상사 계급장에 별표 들어간 걸 이게. 이거. 상사 가운데 대빵이야. 특무상사는 여러분들 그 공군 같은 경우에 준이라고 있어요. 준위. 그래서 바풀떼기인데 노란색 바풀떼기. 여러분들이 28년인가 그럴게요. 28년. 28년제랑 옷 벗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근속정년입니다. 자, 계급정년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계급에 머물렀다. 그럼 여러분들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로 퇴직시킨 게 계급정년인데 군인, 경찰, 검찰, 고직에 대해서 계급정년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3가지 형태. 출제론정은 없습니다. 출제론정은 없습니다. 과거에 뭐 계급정년 물어봤다고 출제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들. 뭐 요새는 뭐 계급정년에 대한 여러분들 그 중요성 자체가 오히려 이거 뭐 계급정년 이게 어시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출제에서 논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년에 관한 형태를 3가지 좀 학습을 했고, 자, 이제 저를 바꿔서 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보수입니다. 출제 빈출은 C급이죠. 자, 출제 포인트 1번, 2번, 3번 공무원 보수의 특징, 이번에 보수의 결정 요인, 3번에 보수표 작성 시 위상에서 별표 하나씩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C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무원 보수가 무엇인가 맨 앞에 개념 정의부터 좀 보겠는데, 자,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이 근무의 대가로서 제공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공무원 보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1구 이해. 근데 이런 공무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게 있어요. 급부는 주는 걸 얘기하죠. 돈을 준다 할 때 급부, 그런 급부거든. 생활보장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활보장적 급부 자체를 생활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것을 보통 우리는 직무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교재해 보자,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줄. 보수는 공무원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생활보장적 급부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판을 잠깐 보자. 이 생활보장적 급부를 제가 생활급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공무원의 생활을 중시한 거예요. 여러분, 계급제와 직급제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중시하는 것은 요놈이야, 요놈이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래서 계급제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급제에서 발달한 공무원 보수를 얘기하는 거야. 요건 직무급이야. 직무의 종류나 권한 책임도. 이거 당연히 직위분리제하에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무원의 최저 생활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게 생활급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생활급과 직무급 이걸 묶어서 우리 뭐라 하냐, 이걸 기본급이라 그래. 여기다가 부가급이 있어요. 부가급을 각종 수당이라 그래. 이걸 합해서 공무원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보수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 다섯 번째 절 또는 부정 부패 비리와 밀접한 연관성 내포되는 공무원 보수죠. 공무원 보수가 너무 열악할 기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패를 야기해야 하네. 60년대, 70년대의 공무원 보수는 박봉이었습니다. 굉장히 박봉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그럼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여러분들 이 윤리도덕, 필요 윤리도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청빈이야, 청빈. 청빈은 뭐야? 청빈할 때 청빈은 뭐야? 청렴하고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부자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자체 옛날에 청백리상이네, 청백. 지금도 청백리상을 주거든? 근데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청백리상을 받을 때는 뭐냐면은 집에 자기 집이 있으면 없어. 집이 있으면 안 돼. 집이 있으면. 전화도 옛날에 여러분 전화가 백색 전화가 흑색 전화하고 백색 전화가 있었어. 늘 잘 모르겠지만. 근데 백색 전화는 약간 돈 있는 사람들. 흑색은 돈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백색 전화기 있으면 안 줬어. TV도 칼라 TV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청백리 상을 못 받아. 왜? 공무원은 청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가 박봉이야. 박봉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패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부정부패 비리와 밀접한 연결되어 있는 거 공무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첨삭지도에 공무원 보수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활보장적 원칙 나왔고 노동대가 나왔는데, 생활보장적 원칙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보수제도가 두 가지가 나와. 생활급하고 연금급이 나오는데, 연금급을 얘기할 때는 연령이나 근무 연수에 따른 보수를 얘기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생계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를 지급해주기 위한 게 생활급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노동대가,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노동대가죠. 그래서 노동, 직무의 가치에 따른 보수가 바로 직무급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아까 이것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직무 능력의 가치, 노동력이라고 나와도 직무 능력은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얘기해. 그러면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플러스 능력 아니야. 그럼 직무는 여러분들 직무에 관한 요인이고 능력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제 직능급은 인적 직무적 요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의 가치에 따른 상응 이렇게 나왔죠. 노동 성과에 따른 가치. 노동 성과에 따른 가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성과급 해가지고 거기 인적 또 하나 직무적 요인이 둘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직무를 잘 수행해서 성과를 내는 거 아니야. 그럼 직무를 잘 수행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성과급은 사람이고 성과는 직무를 잘 수행해서 그것은 직무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활보장적 급을 대표하는 것은 생활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무에 대한 반대급을 대표하는 것은 직무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보통 묶어서 우리는 기본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본급과 부가급 배울 텐데 그걸 묶어서 기본급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공무원 보수의 특징이 나와요. 자, 민간 기업이 임금과 비교할 때 공무원 보수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수의 경직성과 한정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 공무원 보수를 얘기할 때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국회의나 국민의 통제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 보수는 몽땅 다 보수 규정이라고 하는 법규로 정해져요. 보수 규정이 있거든요. 이 보수 규정에 의하여 보수 자체가 책정이 됩니다. 그걸 보수를 법정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보수를 좀 인상하거나 좀 바꾸려 그래. 그럼 여러분들 쉬워 어려워요. 법규를 먼저 개정을 해야 돼. 또 국회의 허락도 받아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여러분들 보수를 올리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것을 보수의 경직성과 한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했죠? 자, 두 번째, 보수의 비상성. 공무원 보수는 근로의 대가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보자.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익을 구현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익을 구현하고 정의사회 구현하는데 200만 원어치 일했다. 아니야, 201만 원어치 일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어렵잖아. 경제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이걸 보수의 비시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무원 보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회 윤리적 특질이 보수에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임금도 올라갑니다. 근데 공무원 보수는 뭐라 그러냐? 당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동결한다 그런 말을 써 안 써? 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시장의 물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시장 비탄력적이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회 윤리적 특징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또 공무원은 아까 노동상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민간 기업처럼 단체 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로 왔는데 이걸 보통 직무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무급. 그럼 여러분들 직무급은 직무의 종류를 나누고 이에 따라 보수를 설정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자. 이 공직은 여러분들 규모가 엄청나게 반대. 왜? 국가의 공무원이 담당한 일은 국가 전반적인 일 아니야? 그럼 전반적인 일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 안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나눠야 돼. 몽땅 나눠야 돼. 동일 직무, 동일 보수는 종류, 직무의 종류를 먼저 나누고 이에 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직은 너무 지나치게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종류로 나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직무의 가치도 추상적이야. 아까 공익을 구현한다, 정의사회 구현한다, 국방의 임무를 구현한다 추상적이잖아.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민간 기업처럼 이렇게 직무급 수립이 어렵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곤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얘기한 보수의 특징은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보수의 주요 특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봐서 이제 보수의 결정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일반적인 요인 나왔고 또 하나 대내 격차 요인이 나왔는데, 자, 일반적인을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가 나왔죠. 경제, 사회윤리, 부가정책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의 첫 번째 나온 게 기업의 임금. 기업의 임금과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나 해야 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100대 대기업하고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평균시킨 한 공무원 임금하고 공무원 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공무원 임금이 높아, 지금은. 지금은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근로자가 몇 프로에 불과해? 8%에 불과해, 8%.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대기업 근무하고 나머지 92명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 그걸 엄마, 친구, 엄친, 아들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은 삼성 다니고, 엄마 친구 딸을 얘기할 때는 기업은행 다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은행 직원, 지금 얘기한 삼성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야 하네.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8%야, 8%. 근데 이제 92%가,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 난이에요. 근데 잘 안 걸라 그래. 그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은 기업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잖아. 기업이 쉽게 문 닫잖아. 두 번째, 임금이 너무 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마 아들 자체는 삼성 다니고 그러는데 임금 연봉 4천만 원 벌었다. 중소기업 내 친구는 다니는 게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돼. 그럼 맛이 가 안 가? 맛이 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라 그러면은 이걸 좀 개입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개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부동산 규제가 그거 문제할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청년 실업 문제 자체에서 등장하고 빈부격차를 지정해주고 임금 격차를 좀 여러분들 이걸 줄여주면은 지금 출산 애들 낳는 거 있죠. 아이 낳는 것도 왜 못 낳아? 돈이 있어야지 낳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이걸 실패를 했어요. 실패.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 대북 정책 같은 경우도 실패한 거 아니야. 대북 정책 진천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노선 자체는 너무 여러분들 이상적인, 이데아적인 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공허에 불과해요. 공허. 북치는 걸로 불과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실적이 없잖아. 문재인 정부 실적 뭐라고 하면 실적을 얘기할 게 없어요. 실적 얘기해봐.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 실적을 얘기해봐. 실적을 뭘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1시간 급여를 올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정치 공약과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치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마에 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죽하게나 여러분들 국민의힘을 사람들이 지지려고 그래. 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실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것하고 여러분들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하고는 틀려. 세조가 인간미가 있는 게 없는 게야. 세조는 단종 조카를 죽인 놈 아니야. 인성이 없는 놈 아니야.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국가 자체를 다스리는 일들은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운데 지금 얘기한 임금, 기업의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대기업 빼놓고 얘기하는 게야.
그 밑에 정부의 지불 능력. 정부의 지불 능력을 국민의 담세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정부의 지불 능력은 열인데 공무원 보수는 13을 지급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불 능력보다 초과해서 지불했으니까 국가 재정은 붕괴되고 망가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서 보수가 지급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지불 능력을 보수의 상한선이라고 해. 거기 여러분들 보충학습에, 보충 첨삭지도에 보수의 상한해가 정부의 지불 능력이란 말 나왔나? 그 말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을 보수의 상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박스의 그 밑에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가 팽창정책을 피냐, 긴축재정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보수가 바뀌겠죠. 팽창할 때는 공무원 보수를 올리겠고 긴축을 할 때는 이런 보수를 동결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물가도 공무원 보수에 좀 반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반영이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윤리적 요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최저 생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의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로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빈곤 수준에서부터 문화 수준까지 내용이 쭉 나왔는데, 현재 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저 생계 수준은 3번에 나오고 있는 건강과 품위 유지야. 최소한의 건강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5급 공채로 여러분들 공무원 보수 한번 쳐봐. 공무원 봉급표. 지난번에 봤잖아. 2002년 공무원 봉급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정직해서 이제 여러분 우체국 근무하는 사람들이 9급 1호봉이 165만 9,500원이거든요. 5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5급 공채 들어간 애들이 227만 6,300원이에요. 어? 근데 우정직 해가지고 호봉을 쭉 보면은 우정직 최고 호봉이 32호봉인데 얼마를 받냐면 439만 8,900원을 받아. 어? 여기 보세요. 이게 5급이고 이게 6급인데, 아까 여러분 5급 초봉이 200 얼마냐 하면 5급 초봉이 227만 원이라고 그러자. 207만 원. 그리고 6급 최고봉이 얼마냐 하면은 439만 얼마야. 그리고 5급 최고가 얼마냐 하면은 456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건 여기 보자. 이건 이제 5급 공채 행정고시 합격자야. 이거 봐라. 근데 9급에 들어가서 6급이 돼서 이 사람 자체가 32호봉 해가지고 얻는 게 이거야. 그러면 5급 공채로 들어간 이 친구가 나이가 28이야. 이 친구한테는 220만 원 정도만 줘도 여러분 본인 자체가 여러분 생활이 유지가 되고 품위가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술 한잔 산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한테 어디로 오라냐? 동네 슈퍼로라 그래. CU 편의점. 거기 앉아가지고 소주 한 병하고 여러분들 새우깡 사놓고 번데기 놓고 술 먹으면은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네가 젊은 친구가 참 검소하다고 칭찬해야 하네. 칭찬하겠죠. 칭찬하겠죠. 근데 자, 선생님이 6급이야. 나이가 57세야. 최고봉 이걸 받아. 친구들한테 술 산다고 얘기해. 어떡하냐? CU 편의점에 불러가 똑같이 여러분들 새우깡에다 소주 먹어.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저 병신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최소한 내 입장에서 여러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9,900 광어 9,900 가가지고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회에다가 소주 한 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 6급, 5급보다는 직무의 곤란도가 낮지만 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 안 받아? 받죠. 이게 건강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 말 나온 김에 그럼 이 그림 보면은 이 부분은 비록 5급하고 6급이면 보수가 중첩이 돼야 한다.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51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급 간의 중첩이란 말이 나와. 이걸 등급 간의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보자. 이 사람은 행정고시 합격자 바로 들어가는 친구야. 이 사람은 공직에 여러분들 한 35년 정도, 30년 넘게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다 많은 보수를 준다는 것은 얘보다도 우대 한 개 안 한 개야. 한 거지. 그래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를 목적으로 등급 간의 중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514페이지에 등급 간의 중첩의 장점에 A번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충분한 유인과 보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장기적으로 근속한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한 개 안 한 개야. 한 거지. 그래서 B번 나온 게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가치를 인정한다.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미리 봤어요. 다시 원위치. 그래서 한국서 파악하고 있는 체제 성계의 척도는 건강과 품위 유지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럼 최소한의 건강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가 지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보수의 우리는 하한선이라 그래. 하단의 첨삭지도에 보수의 하한해가지고 공무원 생계비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뭔가 좀 하나씩 좀 가져가야 한다고 여러분들. 아까 상한선은 정부의 지불 능력, 보수의 하한선은 공무원 생계비. 됐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일반적인 요인 세 번째 나온 게 부가 정책적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보수 외에 받는 각종 편익이나 특혜를 부가 정책적 요인이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은 공무원 보수 외에 별도로 공무원 복지 카드라는 게 있어. 복지 카드를 받는데, 일단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친구가 받는 게 68만 원짜리 복지 카드를 받더라고. 그럼 68만 원짜리 복지 카드는 뭐냐면 68만 원을 현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복지 카페테리아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복지 카드에 나온 것 같고 카페테리아. 자, 우리가 이제 뷔페나 요새 여러분들 뭐라 그래? 요새 카페 같은 경우에 빵도 함께 팔아 안 팔아? 그럼 빵이 쭉 정렬되어 있고 얼마 금액이 적혀 있잖아. 그럼 이 공무원 복지 카페테리아는 뭐냐면은 공무원 자체가 복지 카드 갖고 구입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 항목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자체가 굉장히 싸. 한 달에 5만 원이야. 5만 원. 그럼 여러분들 68만 원 받으면은 5만 원짜리 12개월 동안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야? 공무원 되면 결혼들 할게 안 할게? 지금 결혼한 사람 없죠? 결혼들 했거지? 결혼할 거지? 안 할 거야? 국가를 위해서 해, 이 자식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기 안 낳잖아. 그럼 2039년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대. 그 외국 학사 경고한 거예요. 2039년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10 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없어진대.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난 지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 자체가 결혼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매달 보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정부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돼. 이게 나는 이제 그게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무조건 맞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맞벌이 하면 연봉 6천만 원 아니야,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제일 5천만 원 되겠지만은, 그럼 먹고 살잖아.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할게. 차기 대통령한테.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어쨌든,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애도 낳을까? 이거 애 낳으면은 애를 어떡하냐? 남한테 맡기지 말고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다 맡기면 돼?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여러분들 나이가, 5세 이하. 5세 이하 반을 다 받아. 5세, 4세, 3세, 2세 다 받아, 여러분들. 여기 뭐 영아반이 있고 몇 세 반, 몇 세 반이 있다고. 그리고 어린이집 위에 있는 게 유치원이야. 유치원을 얘기할 때는 만 6세, 7세인가 이렇게 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걸 이용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간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집어넣고. 그래서 근무하고 점심때 내려와서 아이와 같이 밥 먹어, 안 먹어? 그 좀 놀다가 자빠져 자든지 같이, 그리고 1시에 올라가서 근무하고 저녁 퇴근할 때 애 데리고 퇴근하면 돼, 안 돼? 요새 여러분들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나 지청이나 다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이게 다 부가 정책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인사 정책적 요인은 공무원 사기가 너무 저하됐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보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대내적인 격차인 자체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근무 성적 결과와 책임이 있긴 하죠, 여러분들. 그냥 근무 성적 평정 자체가 아주 뛰어나면 승급의 대상이 되고, 근평이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서 감봉도 받아 안 받아? 봤죠? 첫 번째 그 표현이고, 두 번째 나온 게 학력 및 자격 나왔는데,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력이 몽땅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대학원 석사가 나왔으면 석사 나오면 2호봉을 올려줬어요. 근데 요새는 대학원 석사들이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석사는 인정이 안 되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은 호봉이 3호봉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대학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국가에서 저거 나와. 학비가 지원이 돼. 몰랐어요? 지원돼요, 여러분들. 거의 전액 지원이 돼. 지원이 되고, 이 대학원도 뭐 일반 대학원이 있고 전문대학원 뭐 행정대학원이다, 뭐 경영대학원 그런 게 전문대학원인데, 옛날엔 여러분들 그 일반 대학원은 학문을 목적으로 하고 전문대학원을 얘기할 때는 실무를 간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 구분 안 하니까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대학원 다 요새 여러분 인하대, 인천대 그런 데는 어느 대학원이나 마찬가지에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게 되는 거는 대학이야, 대학원이야. 대학생들은 이거 해야 안 해? 등록금 동결해라, 뭐해? 막 그래, 안 그래? 뭐하고 장학금 내놔라, 막 그러잖아. 근데 대학원은 안 그래. 그래서 대학원에 학생을 많이 유치할수록 학교는 여러분들 이게 생겨. 그래서 근데 대학원 진학들 요새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서없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물론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대학을 안 간 사람들은 산업체 특별 전형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야간학과가 있어요. 이런 데는 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하잖아. 그러면 특채로 뽑아. 시험 안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근무하면 졸업증 나와. 그게 방법이고, 그거마저 싫으면은 여러분들 저 방송통신대 있잖아. 통신대를 나오세요. 근데 통신대 졸업하기 쉬워요. 좀 힘들어. 공부를 열심히 좀 많이 시킨다고. 그럼 거기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력을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 되잖아. 인천대학이라든가 인하대학교 가면 여러분 학력 괜찮잖아. 그래서 인천대, 인하대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 잘했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싫으면 저희가 스카이 대학 가. 거기도, 진짜래도 서울대 무슨 학과는 미달이었어요. 서울대로 여러분들 학과 3분의 1 정도가 미달이야. 요새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학원 가기가 쉬우니까 나중에 대학원 토대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하면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해보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새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수업이 교차 학점이 인정이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많은 학교는 12학점까지 인정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간을 들어가서 그럼 어떡하냐? 야간 강의 12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인정이 돼. 6학점만 주간인데 요새는 주간에 설정된 대학이랄지라도 강의를 야간에 까는 여러분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공무원 직장 생활하면서도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는 그 대학생들한테는 교수들이 지금 편의를 좀 봐줘요, 여러분들. 편의를 봐줘서 기본 학점을 준다고. 시험 보고 막 그러면 과락을 내지 않고 학점을 좀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속기간. 근속기간은 뭐 1년에 1호봉 올라간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별도로 나오죠? 자, 직무 내용 나왔는데 여러분 그게 들어보자. 5급하고 9급하고 직무의 곤란도는 뭐가 더 높아? 5급이 보다 많은 보수를 주겠지. 근무조건. 여러분들 서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 근무수당에서 별도로 또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시키면은 월 받는 게 약 340만 원 정도 받아. 초봉이 대기업 이상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은. 근데 소방 공무원은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은 수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51세. 소방 공무원 수명이 51세야. 그만큼 여러분들 위험한 일을 많이 담당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봐봐 112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 구조해주고 그런 게 소방공무원 응급대원들이 다 해야 하네. 하지만 불 나면 여러분들 불 끄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벌 또 막 띄워주고 막 그런 역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한테는 고맙게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게 대내적인 격차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수 결정 요인들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보수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보수의 체계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먼저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있고 부가급 두 가지 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기본급은 기본적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제공받는 항상적 보수를 기본급이라 그러고 이걸 봉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기본급에서 대표적인 게 생활급하고 직무급 얘기해서 했잖아. 그 다음에 부가급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한다? 수당을 부가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수당의 의의 나온 거 봐. 보수제도의 탄력성. 아까 여러분 기본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제공받는 것이 바로 기본급이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나 근무 조건이 반영이 안 돼. 즉 보수제도가 너무 경직성을 띄어.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당을 둠으로써 보수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수당은 계급제나 후진 국가에서 많이 발달한 게 수당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계급제나 후진 국가에서 수당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급 자체의 체계가 나오는데 아까 생활급하고 여러분들 직무급이 있는데 또 하나 성과급이 별도로 들어가요. 이제 성과급은 이건 여러분들 예외야. 자, 보자. 아까 기본급은 기본적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제공받는 항상적 보수가 기본급이라 그랬지. 근데 성과급은 별개야, 이거는. 별개의 기본급이야. 그런 기본급이 아니라고. 별개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생활급부터 보자. 계급지하의 보수가 바로 생활급이죠. 그 가족의 최저생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 최저생활은 5가지 형태가 있고 현재 한국은 건강과 품위 유지. 됐습니까? 자, 직무급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즉 직무의 종류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보수가 설정되고 직위 분리자의 보수가 바로 뭐다? 직무급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성과급 나온 거 봐. 종래의 고정급 형태는 달리 구성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 성과나 능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 이게 성과급이죠. 그래서 성과급은 여러분들 현재 한국은 적어놓자 여러분들 5급 공무원 일부 5급 공무원 일부 플러스 4급 이상
5급 공무원 가운데 예외적으로 성과급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부하고 여러분들 4급 이상은 지금 얘기한 성과급 자체가 적용되고 있고 이게 성과급 가운데 성과연봉제입니다. 뭐다? 성과연봉제. 거기 이제 그 밑에 성과연봉제에서 뭐 직업 기준에서 고위공무원들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전체 20%는 15% 추가 지급, 30%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시험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과급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5급 일부하고 4급 이상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쭉 내려서 종합결정급을 얘기할 때는 자, 한국은 이제 두 개를 결합하고 있어요. 하나는 직무급을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종합결정급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거기다 당구장 펴놓고 공직의 유형은 계급제를 기반으로 직위분리제. 현재 한국의 공직은 계급제를 기반으로 직위분리제가 여러분들 결합돼서 쓰고 있지만 공무원 보수는 거꾸로야. 알았냐? 보수는 뭐를 기반으로? 생활급이 아니야.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한 보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뭐 강성철 교수가 얘기한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혼동을 많이 한다고. 이 구분해서 내용 가져갈 걸. 알았습니까? 알았죠? 자, 여러분들 잠깐 좀 정리 좀 해보자. 앞에 이제 공무원 보수. 자, 공무원 보수의 양면성은 두 가지가 있다. 생활보장적 급부가 있고 노동에 대한 대가 얘기했죠. 생활보장적 급부를 대표하는 게 생활급.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는 직무급이 있다. 됐습니까? 하단에 민간기업과 비교될 공무원 보수의 특징을 쭉 얘기했는데 경직성과 한정성 얘기했죠. 비시장성 얘기했죠. 국민봉사자 사회의 윤리적 특질이 반영되어 있다. 단체 행동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고 4번에 직무급 수입이 쉽다 어렵다. 자, 보수의 결정인 일반적인 요인 가운데 보수의 상한선을 얘기해라. 그런 발음보다 정부의 지불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회 윤리적 요인이 바로 보수의 하한선인데 바로 생계비다. 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계비, 최저 생활 수준의 적도는 건강과 품위 유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맨 밑에 보수 체계에서 기본급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부가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급을 각종 수당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수당의 의의를 얘기해라. 보수제도의 탄력성 확보. 근데 보자. 수당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 인사권자가 자의적 수당을 만들었다고 없댔어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당은 오히려 보수제도의 합리성을 또 저해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두 번째 줄 그러나 지나친 수당의 활성화는 미칠 보수제도의 합리성세 이런 말 나오세요, 여러분들. 계급제나 후진 국가에서 발달한 거 부가급이라고 얘기해서냈어요. 했죠? 자, 기본급의 체계 해가지고 생활급, 직무급, 성과급 세 가지 형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맨 밑에 한국은 뭐를 기반으로 뭘 결합하고 있다? 그렇죠.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점심들을 먹고 해야겠다. 어? 점심 먹고 보수표 작성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점심 먹고 하자.